저는 박혜연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시장 좌판에서 생선 팔고 공장 임가공 일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남편 최만수는 72이에요.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40년을 일했죠. 지금은 3년 전에 쓰러진 뒤로 침대에 누워 지냅니다. 왼쪽 몸이 전부 마비됐거든요. 딸 미래는 41예요.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전화가 와요. 올라오라고 아버지, 버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저는 매번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오늘도 은행에 다녀왔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입이 먼저 움직여서 최만수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박혜연이라고 말했죠.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68해를 살았는데 말이에요. 은행을 나와서 골목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다들 저를 생선집 아지매라고 불러요. 동네 사람들은 만순의 마누라라고 하고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땐 느그 애미였습니다. 딸한테는 그냥 엄마고요. 박혜연이라고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슈퍼 앞을 지나다가 간판을 봤습니다. 주인 김영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름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름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선소 쪽에서 쇳소리가 들려왔어요. 40년 동안 들어온 소리인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죠.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였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만수가 술 먹고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습니다. 깨지지도 않았는데 만수는 소리를 질렀어요. 또 그릇을 깨먹었다고 밥도 제대로 못하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안 깨졌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을 맞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졌죠. 깨진 그릇 조각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만수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미래가 보고 있었어요. 그때 미래가 10살이었나 그랬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쳤냐고요. 저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깁스를 해주셨죠. 집에 돌아왔을 때 만수는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면서요. 미래는 제 방에 와서 이불 옆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수는 없었어요. 출근한 거죠.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사과였나 봐요. 저는 그 돈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래 아침 먹이고 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아파 보이냐고요. 저는 감기 걸렸다고 했습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약 먹으라고도 했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갈비뼈가 부러진 걸, 제 뺨에 멍이 든 걸, 제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혔던 걸요.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라지기 시작한 게요. 박혜연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소리가 날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려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져요. 머리로는 지금이 안전하다는 걸 아는데 몸은 모르나 봐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릇 소리에 얼어붙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그건 잘못이었다고요. 만수가 한 일이 잘못이었다고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요. 지금까지는 늘 제 탓이라고 여겼거든요. 제가 그릇을 깼으니까, 제가 밥을 못했으니까, 제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요. 시어머니 오정심 여사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거지 하다가 문득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걸요. 잘못은 만수가 한 거였어요. 때린 사람이 나쁜 거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어요. 만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3년 전 쓰러진 뒤로 저렇게 누워만 지냅니다. 왼쪽 팔다리가 전부 마비됐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저는 만수를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때렸다고요. 40년 동안 때리고 욕하고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저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밥 먹이고 대소변 받아내고 욕창 안 생기게 돌려 눕히고 약 챙겨주고요.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무감 때문인가, 습관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만수 먹일 죽을 끓이고 반찬을 챙겼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만수는 잘 삼키지 못했습니다. 흘렸죠. 턱 밑으로 죽이 주르륵 흘렀어요. 닦아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밥을 못한다고 뺨을 때리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는 사람이 됐네요. 아이러니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만수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욕창 연고를 발랐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30년 된 집이라 곳곳이 낡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8배 박혜연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였습니다. 박혜연 하고 소리 내어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혜연이 나였지 하고 생각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오랫동안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요.
창밖으로 영도대교 불빛이 보였어요. 저 다리를 몇 번이나 건너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걷다가 바다로 뛰어내리고 싶었던 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름을 되찾았거든요.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요. 나 박혜연 하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두 번째는 더 또렷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설거지할 때마다 그릇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건 과거의 소리라는 걸요. 지금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이요. 어제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 좌판을 펴고 앉아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만수 씨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럭저럭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말했어요. 고생이 많다고 남편 간병하느라 힘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생이 많나요? 힘든 게 많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점심때쯤 미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서울로 올라오라고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고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방 하나 더 얻을 테니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미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뭘 해줬냐고 물었어요. 때리고 욕하고 무시만 했는데 왜 돌보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고 물으면 저도 모르겠거든요. 미래가 말했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 못한다고 엄마가 맞던 거 다 봤다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했어요. 미래한테요. 저는 엄마니까 아이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저를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불 속에서 떨면서 엄마가 맞는 걸 봐야 했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만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입을 움직였습니다.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만수 입에 넣어줬어요. 흘렸습니다. 턱을 닦아줬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속죄인가 하고요. 제가 만수를 돌보는 게 속죄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요? 잘못한 건 만수인데 왜 제가 속죄하는 기분이 드는 건가요? 답은 없었어요. 밤에 간병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 만수가 뭘 먹었는지, 약을 언제 먹었는지, 대소변은 몇 번 했는지 적었어요. 매일 쓰는 노트예요. 그러다가 빈 줄에 다른 걸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 뭘 쓴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적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만수가 리모컨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TV 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리모컨을 건네줬습니다. 만수는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라마가 나왔고요.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만수는 계속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수가 저를 봤어요. 주우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만수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하면서 바닥을 가리켰어요. 리모컨을 주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우기 싫었어요. 명령받기 싫었습니다. 만수는 화를 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리가 커졌어요.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발음이 안 돼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만수를 봤어요. 화내는 얼굴을 봤습니다. 빨개진 얼굴, 부들부들 떨리는 손, 침이 튀는 입을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저를 때릴 수 없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리모컨을 주었어요. 하지만 만수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었어요. 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면서 손을 뻗었어요. 리모컨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명령을 거부한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만수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나 봐요. 아직도요. 하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뭐랄까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것 같았어요. 복종하지 않기로요. 1시간쯤 지나서 나갔습니다. 만수는 자고 있었어요. 지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꺼내서 TV를 껐어요. 그리고 만수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는 아침을 먹였습니다. 약을 줬어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만수는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달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값을 깎으려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깎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손님이 투덜댔습니다. 왜 이렇게 깐깐하냐고 단골인데 좀 깎아주지 그러냐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싸게 드리는 거라고 더는 못 깎는다고 말했어요. 손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로 갔어요.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다른 손님이 왔어요. 생선을 보더니 신선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격을 말했습니다. 손님은 흔쾌히 샀어요. 깎지도 않고요.
돈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값을 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어요. 삐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죽을 끓이고 만수를 먹였습니다. 만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안 먹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드시려면 안 드셔도 된다고요. 만수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죽 그릇을 치웠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만수가 소리를 냈습니다. 하면서요. 다시 먹이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다시 나갔어요. 만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드시겠냐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죽을 데워서 다시 먹였어요. 만수는 잘 받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요. 다 먹이고 나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간병 노트를 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선택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미래한테서 택배가 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옷이었어요. 검은색 니트와 회색 바지였습니다.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미래가 쓴 거였습니다. 엄마 옷 오래된 것 같아서 샀다고 입어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옷을 꺼내서 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좋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어요. 잘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디 입고 갈 데가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갈 때는 늘 입던 옷을 입고 집에서는 편한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미래한테 전화했어요. 옷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물었어요. 입어봤냐고요. 저는 입어봤다고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도 가끔 예쁜 옷 입고 나가라고 시장만 가지 말고 다른 데도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데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옷을 벗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입을 날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갔어요. 생선을 팔면서 옆 가게 김영자 씨를 봤습니다. 김영자 씨는 늘 화사한 옷을 입어요. 빨간색 블라우스에 귀걸이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요. 예쁘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영자 씨가 제 좌판으로 왔어요. 오늘 생선 신선하다고 고등어 한 마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등어를 골라줬어요. 김영자 씨가 말했어요. 혜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요. 뭐가 달라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냥 그렇다고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김영자 씨가 물었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산다고요. 김영자 씨는 웃으면서 갔어요.
돈을 내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달라 보인다니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눈가에도 입가에도요. 피부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씨 말대로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죽어있던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 같았어요. 미래가 보내준 옷을 꺼냈습니다. 다시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만수를 돌보러 갔어요. 죽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만수가 저를 봤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려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저도 만수를 봤습니다. 3년 전 쓰러지기 전까지 만수는 제법 건장했어요. 일은 가까이 됐어도 조선소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앙상해졌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팔도 가늘고 다리도 가늘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건강했고 힘이 있었고 그 힘으로 저를 때렸다는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밤에 간병 노트를 썼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오늘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미래가 내려왔어요.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짐을 들고요. 저는 놀랐어요.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거짓말 같았어요. 미래는 자주 오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미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낡았어요. 벽지는 누렇고 바닥은 삐걱거리고요. 미래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요. 저는 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만수 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어요. 보리차를 따라서 미래한테 줬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라고요. 또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물었어요. 왜냐고 아버지 때문이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그런데 왜 돌보냐고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래 말이 맞다는 걸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미래는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답답하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자기 인생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제발 자기 인생 좀 살라고 그랬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우는 게 사치 같았거든요.
미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어요.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41가 된 딸을 봤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왜 엄마가 미안해 하냐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제 방에서 잤어요. 좁은 침대에 둘이 누웠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등이 많이 굽었다고요. 저는 그런가 하고 말했습니다. 잘 몰랐거든요. 미래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미래가 불렀어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미래는 곧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미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라고요. 제 인생이 뭔지 몰랐어요. 68해를 살았는데 제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미래가 밥하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쉬라고 자기가 할게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래가 밥을 차리는 걸 봤어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어디 두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미래가 만수 방으로 갔습니다. 잠깐 들어가더니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는요? 미래가 말했어요. 자고 있다고 깨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미래랑 단둘이 밥 먹는 게요.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1년만 더 기다려보라고 1년 안에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건지 아니면 여기 계속 있을 건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오후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가기 전에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엄마 건강해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미래가 떠난 뒤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만수 방으로 갔습니다. 만수는 깨어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죽을 끓였어요. 만수를 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이요. 1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겨울이 왔어요. 영도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조선소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어요.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시장 일이 힘들어졌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생선을 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물었어요. 올해는 추위가 유난하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김영자 씨가 핫팩을 줬습니다. 손에 넣고 다니라고요. 저는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만수를 돌봐야 했어요.
겨울이 되니 만수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을 많이 했어요. 가래도 끓었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폐렴 조심해야 한다고, 겨울이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약을 처방해 줬어요. 집에 와서 만수한테 약을 먹였습니다. 만수는 잘 삼키지 못했어요. 가루약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먹였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밤에 만수가 기침을 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켜줬어요.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기침이 멈췄어요. 만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만수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만수가 저를 봤습니다. 하고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만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만수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무서운 걸까 하고요. 죽음이 무서운 걸까요? 만수의 눈을 봤어요. 탁한 눈이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저는 만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열이 났어요.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어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폐렴이 왔다고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만수를 실었습니다. 저도 같이 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를 병실로 옮겼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링거를 꽂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남으라고 했어요.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만수는 계속 잤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만수를 봤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안도하는 건지요.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래한테 전화했습니다. 미래가 받았어요.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입원했다고요. 미래는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위험한 거냐고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내려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가 전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일단 지켜보자고 그랬습니다. 미래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연락하라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만수의 숨소리와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만수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수가 깨어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다고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는 며칠 더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시장 일은 못 나갔어요. 김영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말했어요. 김영자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몸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만수가 퇴원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수를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만수가 저를 봤어요. 입을 움직였습니다.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들으려고요. 만수가 다시 소리를 냈어요. 미안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만수를 봤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계속 소리를 냈어요. 미안하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만수를 봤어요. 울고 있는 만수를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답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수 방으로 갔어요. 만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수를 봤어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요. 40년이 지나서요. 제가 늙어서 만수도 늙어서 만수가 쓰러져서 죽을 뻔해서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뭔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이 보였어요. 빨간 눈이요.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간병 노트를 폈어요.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만수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 마음이 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눈이 왔습니다. 영도 골목길에 눈이 쌓였어요.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동안 못 나갔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손님들이 반가워했어요. 어디 아팠냐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원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김영자 씨가 왔어요. 혜연 씨 많이 힘들었겠다고 이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생선이 다 팔렸어요.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어요. 공책 하나를 샀습니다. 예쁜 공책이었어요. 파란색 표지에 바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공책을 펴봤어요. 하얀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첫 장에 적었어요. 박혜연의 공책.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것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요. 뭘 적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막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감지해변 산책하기, 새 옷 입고 나가보기, 미용실 가기, 김영자 씨랑 밥 먹기, 미래 만나기. 5개를 적었어요. 더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5개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것을 했어요. 감지해변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언제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겨울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어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어요. 제 발자국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김영자 씨가 있었어요. 김영자 씨한테 말했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있냐고요. 김영자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냐고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금요일에 김영자 씨를 만났어요. 시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말했어요. 혜연 씨 많이 밝아졌다고요. 그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영자 씨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요.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책을 꺼내서 김영자 씨랑 밥 먹기 옆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짧게 자르고 싶다고요. 미용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길렀던 머리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만수한테 갔어요. 만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어때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단발머리에 박혜연을요. 낯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공책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래가 보내준 새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니트와 회색 바지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디 갈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냥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새 옷 입고 평소처럼 생선을 팔러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김영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혜연 씨 오늘 어디 가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 왔다고요. 김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멋있다고 완전 달라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좌판을 폈습니다. 생선을 늘어 놓았어요. 새 옷이 더러워질까 조심스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다들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달라졌다고 젊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었어요. 생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빨래를 했습니다. 옷을 말렸어요.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공책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2개가 남았어요. 마지막은 미래 만나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미래한테 전화했어요. 미래가 받았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어요. 저는 말했어요. 미래야, 엄마가 서울 갈게요. 미래는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미래가 말했어요.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기뻐 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만수 방으로 갔습니다. 만수가 저를 봤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수한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 간다고요. 만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요양원 알아봤다고, 좋은 데 찾았다고, 거기 가면 잘 돌봐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공책이요. 거울을 봤어요. 단발머리의 박혜연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로 올라갔어요. KTX를 탔습니다.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요. 기차를 타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과 들과 마을들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봤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미래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미래를 안았어요. 미래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머리 잘났네요. 잘 어울린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미래가 제 짐을 들었어요. 같이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미래가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멀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5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미래가 말했어요. 여기가 엄마 방이라고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둘러봤어요. 좋았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공책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미래가 불렀어요. 밥 먹으라고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래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미래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기차는 괜찮았냐고, 피곤하지 않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괜찮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미래가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미래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파에 앉아서요.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 와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라고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미래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직원분들이 잘 돌봐주신다고 말했어요. 미래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미래는 어떠냐고, 회사 일은 괜찮냐고요. 미래가 말했어요. 바쁘지만 괜찮다고, 엄마 있으니 힘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곰팡이 자국도 없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도의 밤과는 달랐어요.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미래 만나기. 5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페이지를 폈어요. 하얀 페이지요.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서울 구경하기. 박물관 가기. 친구 사귀기. 책 읽기. 5번째는 비워뒀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적으려고요. 공책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68살의 시작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미래가 출근하면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준비하고요. 익숙한 일들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공원도 갔고요.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이순자 씨, 김말자 씨, 정영애 씨요.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같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저는 부산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딸이 여기 살아서 올라왔다고요.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아파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책을 빌렸어요. 소설책이요.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책을 읽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다 읽으면 다른 책을 또 빌렸어요.
공책에 읽은 책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씩 늘어났어요. 어느 날 미래가 물었어요. 엄마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뭘 하고 싶을까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바람개비를 만들고 싶다고요. 바람개비요? 미래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에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웃었어요. 좋다고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주말에 재료를 샀어요. 색종이와 나무 막대, 압정이요. 집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미래랑 같이요. 색종이를 잘랐어요. 접고 붙였습니다. 나무 막대에 꽂았어요. 바람개비가 완성됐습니다. 파란색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개비를 내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개비가 돌았습니다. 예뻤어요.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솜씨 좋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람개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팔아볼까 하고요. 미래한테 말했습니다.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팔고 싶다고요. 미래가 물었어요. 어디서요? 저는 말했어요. 시장 같은 데서요. 아니면 공원에서요. 미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온라인으로 팔 수도 있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온라인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미래가 설명해 줬습니다. 인터넷으로 파는 거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주문한다고요. 신기했어요. 그런 게 있다니요. 미래가 도와줬어요.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핸드폰으로 찍는 거였어요. 저는 바람개비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각도로요. 미래가 사이트에 올려줬습니다. 가격도 정했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람개비를 만들었어요. 정성껏요. 포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택배로 보냈어요. 미래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며칠 후 후기가 올라왔어요. 예쁘다고 잘 받았다고 썼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주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2~3개씩요. 저는 매일 바람개비를 만들었어요. 색깔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이요. 공책에 적었어요. 바람개비 공방 박혜연이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가게 하나 얻을까요? 가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만들고 팔면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게요. 제 가게요. 좋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가게를 보러 다녔습니다. 미래랑 같이요. 작은 가게를 찾았어요. 역 근처였습니다. 월세가 비싸지 않았어요.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미래가 도와줬어요. 나중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미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꾸몄어요.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재료를 쌓아뒀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래가 만들어줬어요. 혜연의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박혜연의 혜연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바람개비를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뒀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만들어둔 바람개비들이 돌았어요. 예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바람개비를 봤어요. 도는 바람개비를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하고요. 잘 모르겠었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저녁에 미래가 왔어요. 가게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미래랑 같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미래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었어요. 밤에 공책을 폈어요. 3페이지였습니다. 적었어요. 오늘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혜연의 바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입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을 파는 곳이에요. 68해를 살았는데 오늘이 제일 떨렸습니다. 좋은 떨림이었어요. 나는 박혜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첫날 같았습니다. 공책을 덮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에필로그. 봄이 왔어요. 서울에도 꽃이 폈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에 벚꽃이 피었어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바람개비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요. 아이 손을 잡고 오는 엄마들, 손자를 데리고 오는 할머니들이요. 저는 바람개비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중년 여자분이 왔어요. 가게를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분이 말했어요. 멋있다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늦었지만 괜찮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분은 바람개비를 하나 샀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나가면서 말했어요. 응원한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요일에 미래랑 같이 요양원에 갔어요. 만수를 보러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울 온 뒤로 처음 가는 거였어요. 만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먼저 다가갔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만수가 미래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래는 만수 손을 잡았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봤어요. 두루려. 만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만수 옆에 섰습니다. 만수가 입을 움직였어요.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늙었구나 하고요. 저도 늙었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요양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수가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만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미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걸었어요. 엄마 하고 미래가 불렀어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하고 말했어요.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가게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개비들이 돌았습니다. 여러 색깔의 바람개비들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새 바람개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가게 간판이 보였어요. 혜연의 바람이라고 적힌 간판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혜연의 바람이요. 바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 68살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바람개비를 만들었어요. 빨간색으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개비가 돌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박혜연입니다. 바람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고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제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박혜연으로요.